자, 마저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만점 맞을 수 있지. 그죠? 자, 15번.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건 보일인 거죠. 그래서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16번은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며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압력과 온도를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일 샤를이고요. 자, 보일 샤를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17번에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내 온도가 21도에서 650도로 되었다면 공기의 팽창은, 공기가 팽창하면 부피가 늘어나요. 그죠? 공기의 팽창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그런데 대기압은 화재 전후가 같대요. 아, 그렇다면 압력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일 때 부피 변화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얘는 샤를의 법칙을 쓰면 된다. 샤를의 법칙은 T분의 V. 이게 일정인 거야. 아, 나 샤를의 법칙 모르겠구나. 보일 샤를만 외웠어요. 이렇게 써놓고 압력 변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섭씨 온도 아니고 얘는 켈빈으로 나타나는 절대 온도라는 거. 그럼 초기에 21도씨에서 650도가 됐어. 근데 처음에 부피를 몰라. 근데 나중에 부피를 이거에 몇 배냐고 계산을 이제 물었으니까 그냥 저대로 좀 두면 되는데, 켈빈으로 좀 바꿀게요. 야, 273 더하게 되면 야 얼마냐면 294켈빈. 맞죠? 자, 얘 273 더하면 650에서 273 더하게 되면 올라가고 923켈빈. 자, 요걸 어떻게 쓰냐 하면 첫 번째 온도분의 첫 번째 부피의 값이나 두 번째 온도분의 두 번째 부피의 값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인 거니까, 자, 294분의 첫 번째 부피를 몰라. 그럼 V1이라 두세요, 그냥. 이거는 두 번째가 923 분의 V2. 근데 이 V2가 얘의 몇 배냐고 물었으니까 이거를 V2는 이라고 바꾸면 되지. 그럼 밑에 923이 나눠져 있으니까 양변에 923을 곱해버리면 약분돼서 V2가 남고 V1에다가 얘가 곱해진 거예요. 294분의 923 곱하기 V2. 아, V1. 나중에 부피는 처음 부피에 이만큼 배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럼 이걸 나누면 되는 거지 뭐. 나누는데, 자, 보세요. 바로 나누려고 들이대지 말고 지문을 한번 봐요. 3점, 4점, 5점, 6점이야. 아, 그럼 대충 때리는 거지. 5는 안 될 거고 4도 좀 넘어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한 3을 계산해보면 3, 4, 12, 그 다음 3, 9, 28, 3, 2, 6, 이 정도 나오네. 그럼 3점 얼마 이런 거죠. 3점 얼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연습 문제고. 그래서 한 3.14배 정도 된다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고. 18번에 열 전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 전달 방법은 전도대를 복사를 했어요. 그럼 대전은 아닌 거고. 19번에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와 직접 접촉. 이게 뭐 전도. 그래서 고체나 정지 유체에 관련돼 있어서 걔네들이 열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 그랬고, 얘네들은 화재 초기에 열 전달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퓨리의 법칙이 있는데,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의 양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벽이 있고 벽체가 있고 화재가 났어. 그럼 여기에 온도가 있을 거고 너머에 온도가 있을 거고 이 벽체의 두께가 있고 여기 접촉하는 단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의 양은 K라는 값에 관련된다는데, 이 K가 바로 뭐냐 하면 얘가 이 벽체가 가지는, 이 물체가 가지는 열 전도도라는 거예요. 물질마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열 전도도가 크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달되는 양이 많고, 열 전도도가 작게 되면 이쪽으로 전달되는 양이 적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이 넓을수록 전달되는 양이 많을 거고, 온도 차이가 많을수록, 얘네 둘의 온도 차이가 많을수록 전달되는 열의 양이 많고, 요게 두께가 두꺼우면, 분모에 있는 거니까 두께가 두꺼우면 전달되는 열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막으려면 벽체 두께를 두껍게 쓰면 돼.
그런데 건축에서는 잘 안 그러죠. 돈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저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저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0번에 고체나 정지, 유체? 그럼 딱 그거지. 전도. 온도 구배가 존재한다가 바로 뭐냐 하면 걔네들의 온도가 서로 다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서로 다르고 고체나 정지,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바로 전도라는 거다.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21번. 기체보다는 고체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고체나 정지, 유체지만 거의 고체에서 분자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 방식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도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공기의 이동이나 유체의 흐름, 그거에 의해서 전달되는 방식은 대류. 그럼 대류가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감지기, 그 다음에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얘들이 감열하는 게 바로 열을 어떻게 전달받느냐? 얘네들은 대류에 의한 열을 전달을 받음으로써 감열을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에 체육관과 같이 천장이 되게 높은 건물은 화재 초기에 연기가 천장까지 상승하지 못하여 천장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도 화재 감지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장 높이가 한 20m가 넘어가면요, 감지기 설치 안 해도 돼요. 20m가 우리가 보통 이런 천장 높이는 얼마 정도일까요? 헉, 이게 4m면 내 키가 2m가 넘는데 3m 조금 안 돼요. 한 2.85? 2.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요게 2.85인데 이거 10배 되는 천장 높이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체육관도 그렇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나 대규모 쇼핑몰 가면 1, 2, 3층을 같이 중간으로 뻥 해가지고 그런 거 다 20m 넘어. 그럼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 열기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높으니까 올라가다가 희석이 돼서 냉각이 돼서 못 올라가니까 여기는 감지기를 달아봐야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면제를 해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연기가 잘 상승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있는 것은 바로 뭔가 대류.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기체가 이렇게 유체가 아래 위로 섞이고 유체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체에 의해서.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열 전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24번에 다음 중 복사에너지. 복사에너지에 관한 법칙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원래는 뭐 입실론도 쓰고 이런 것도 쓰는데 천지 할 필요 없고, 복사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의 양은 절대 온도의 사승에 비례하고 거기에 스테판 볼츠만의 그 상수가 있어. 플랑크 상수가 있어. 죄송해요. 이 상수가 있고 그걸 그냥 곱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뭐 뒤에 어디 보니까 스테판 볼츠만 상수, 바로 나오네 밑에. 스테판 볼츠만 상수값 물어보는데 이런 거 안 나올 확률이 90%. 자, 그래서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절대온도 사승에 비례한다. 맞고. 열 전달 면적에 비례한다인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복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복사 에너지의 크기는 열 전달 면적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이게 밑에 상수 한번 보세요. 상수. 얘가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와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자체에 면적 단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1제곱미터가 아니라 면적이 10제곱미터라면 반드시 곱해서 얘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승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열이 전달될 때 반드시 이 면적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거예요. 열 전달 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된 게 있고, 나중에 이거를 보실 때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면적이 곱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차이는 면적이 안 곱해질 때는 이 스테판 볼츠만 그 상수의 단위에 이 면적 단위가 없어진 단위고요. 면적이 곱해졌을 때는 이 밑에 단위가 이렇게 상수에 면적 단위가 들어간 단위예요. 그래서 면적에 관여한다. 그 정도는 외우면 되고,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는 90%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 그래도 그 90%는 나 10%도 맞추고 싶어. 그러면 이거지 5, 6, 7, 8. 5, 6, 7, 8.
이게 플러스로 나올 일은 없어. 그냥 5, 6, 7, 8이에요. 5, 6, 7, 8. 이게 와트고 만약에 킬로와트면 여기에서 3을 빼주면 돼. 마이너스 5수. 근데 그렇게도 잘 안 나와. 그냥 5, 6, 7, 8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근데. 자,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어쨌든 뭐 그렇다. 자, 그 다음 26번에 연소의 정의와 조건,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현상이다. 가산점이 3요소다. 가산점의 연쇄 반응까지는 4요소라 한다. 산소는 가연성 물질이 아니고 산소는 바로 조연성, 지연성. 자, 연소를 도와준다 해서 조연성이라 하고, 지연성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자가 연소를 방해한다가 아니라 연소를 지지해준다. 지지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연성이에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산소는 조연성 내지는 지연성으로 물질로 양이 많을수록 연소가 잘 일어난다 해가지고 4번이 틀렸네요. 27번에 연소에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지 않고가 아니고 화합을 해야 되죠. 화합을 하고 빛과 열을 수반하는 화학적 변화고, 빛과 열이 없는 녹이 쓰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 있는데 이거 되게 느려요. 그래서 녹순다 해서 우리가 불꽃 본 적 있어요? 없죠?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이게 빛으로 안 나올 뿐인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소 반응은 아니고 그냥 느린 산화 반응. 음식물이 부패되거나 아니면은 철이 녹쓰는 반응. 이런 것들은 다 느린 산화 반응이지 연소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번이고 질소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흡열이기 때문에. 발열이 아니라 흡열이라서 안 돼. 연소는 무조건 발열이어야 돼. 그리고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잃어야 돼요. 산화는, 이건 심화 문제인데, 산화는 원래 산소를 얻으면 돼요. 그런데 수소하고 전자는 잃어야 돼요. 산소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요, 이거예요. 이렇게 돼요. 질소가 수소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얘가 반응 전에는 혼자 있다가 반응 이후에 지랑 수소랑 붙었으니까 수소를 얻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이 되고 얘는 산화가 돼. 왜냐하면 동시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듣고 말아요. 원래 산화의 개념을 모르는 초창기에는 산소만 얻으면 산화지라고 했어.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뭔가 학문이 발전되고 나서는 우리가 여기 위에 아까 마그네슘도 뭐 2+예요. 산소가 2- 이런 숫자 썼잖아요. 이거를 산화수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원칙은 산화는 저 숫자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고요. 반대는 감소하는 게 환원이에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건 혼자 있는 건 0이에요. 0이고 야도 혼자 있을 때는 0인데 결합되어 있을 때는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근데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1짜리 3개가 만나서 n이랑 1개가 만나가지고 이 전체를 0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3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듣고 말아요. 그냥 0에서 3 마이너스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환원이에요. 환원. 반대로 이런 게 있다고요. 칼슘 이가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내어놓아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 산소가 없는데 혼자 있을 때는 0이었어. 숫자가 0이었는데 화살표 지나고 나서 플러스 이 숫자가 늘었네. 그래서 산화인 거예요. 이렇게 원칙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까지 다 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 이렇게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산소 이외에 수소나 전자를 잃으면 환원이다. 그냥 그거 기억하면 산화다. 수소하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 산소는 얻어야 산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요. 저 산화수 개념 몰라도 되니까.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 그냥 설명을 해드린 것뿐이고 알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산화수 변화에 있어 산화 환원을 따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28번에 이것도 연습이긴 한데 연소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활성화 에너지. 거기에 넘어가는 요 에너지 크기,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연소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말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요. 언덕에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3번은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 느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들거나 크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다 했어. 그게 촉매. 작게 만드는 거는 정촉매. 그래서 부촉매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29번에 연소 색상과 온도에 관련된 건데 밑에 표 있네요. 표 외워야 되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색깔이 빨간색이고 온도가 높으면 색깔이 밝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휘백색, 은색까지 가고 빨간색에서 주황색이 섞이면서 은색으로 넘어가거든요. 제일 어두운 색깔 암적색의 온도가 520도. 제일 밝은 휘백색은 1500도. 그 사이에 뭐 200도나 100도 사이에 이제 점프를 하는데 13년에 경기에서도 나왔고 광주에서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외워야 된다는 거겠죠. 얘네들은 외워둡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백적색이 보니까 1300도. 그죠? 근데 1100도에 있으니까 황적색이 1100도인데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0번에 연소 불꽃이 가장 낮은 온도라 했으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암적색에서 적색 중에서 어두운 적색,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면 주황빛이 쌓이고 섞이고 그래서 결국은 휘백색까지 간다 그랬어. 그러면 어둡다라는 것은 빨간색 심한 거, 빨간색 어두운 거, 암적색의 온도가 52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되겠네요. 똑같네요. 31번. 그러면 가장 높은 거, 말하나 마나 휘백색, 150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자, 32번에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연소 3요소는 가산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화할 때는 제거소화, 냉각소화, 질식소화 그런 것들 다 이제 매치해서 외워두고 그 다음에 33번에 연소의 4요소로 옳지 않은 거, 순간반응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은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지만 산소와 잘 반응해. 활성화 에너지 작아야 되고 열 전도율 중요하다겠죠. 열 전도율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야 열 축적이 잘 돼서 온도가 금방 올라와서 불이 날 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밑에 발열량이 크고 비표현적이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뒤에 35번에 가연물 똑같네요. 가연물 구비 조건으로 이번엔 옳은 것은 열 전도도가 작을 것.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반대로 들어가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36번에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거. 헬륨이나 1번에 그게 헬륨이에요. 헬륨. 4번에 얘가 아르곤인데 얘네는 전부 영조, 비활성이에요. 굉장히 안정해. 암만 온도를 때려붓고 압력을 때려부어도 웬만한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얘는 가연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의 이산화탄소는 이미 완벽하게 산화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얘는 탈 수가 없어. 그러면 3번의 일산화탄소, 얘가 바로 가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요? 그렇지.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산소를 줄여가지고 탄소 흡입 자체 양을 우리가 이산화탄소 자체 공기 중에 0.03%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식물 광합성할 때도 써. 그리고 호흡 속도를 조절하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게 되면 호흡 속도가 빨라져요. 호흡 속도를 조절해줘. 우리 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해.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여기가 화재실인 거예요. 화재실인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내 폐가 막 쥐었다 짰다 뭐 그런 해가지고 호흡 속도가 빨라져. 헐떡헐떡 숨을 쉬면은 들이마시는데 그 들이마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독성가스라나 유독가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호흡 속도를 조절해서 유해가스 흡입을 촉진시키는 거. 그래서 위험하다. 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불완전 연소하며 생겨나는 게 일산화탄소인데 얘는 우리 몸속에 이제 폐로 들어오게 되면 폐를 둘러싼 모세혈관이 있고 거기에 싹 스며들어서 피에 녹아요. 근데 피에 녹으면 우리 피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 헤모글로빈의 원래 역할은 헤모글로빈 옆에 산소를 붙여가지고 산소 운반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모글로빈 이놈이 되게 웃긴 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아니,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여기 산소보다 얘를 230배 더 좋아해요. 그럼 있는 산소를 버려버리고 일산화탄소를 딱 붙여가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온몸에 돌아다녀서 산소를 갖다 줘야 되는 장소에 일산화탄소를 갖다 줘.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 네. 그래서 산소를 갖다 줘야 되는 그 뇌에 산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를 갖다 주니 결과적으로 그 농도에 따라서 사람이 그 식물인간까지 가는 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 우리 조카. 여기 담배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뭐 담배를 피우라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담배가 있으면 연소가 일어나잖아. 근데 여기는 바깥은 담배도 C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깥은 공기가 충분해서 CO2가 발생을 해요. 근데 요거 안쪽에는 공기가 이만큼 안에 못 들어오니까 산소량이, 공기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요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그걸 내가 빨아당기는 순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근데 연소 생성물 중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 안 하고도 질식사시키는 물질 하나 있지요. 뭐 있더라. 찾아볼까요? 책. 찾아봅시다. 연소 생성물 쭉 넘겨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문에 자주 나오거든요. 생각난 김에 봐야 돼. 연소 생성물 쭉 갑니다. 찾았어요. 연소 생성물에 이거 있어요. HCN. 찾았어요? 시아나수소. 일명 뭐라고도 얘기해? 청산가스라고도 얘기해요. 얘는 공기 중으로 흡입도 되고 내가 만져도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데 얘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도 안 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결합도 안 하고 그냥 질식을 유발시키는 아주 위험한 가스가 바로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 왜 생겨요? 뭐가 타면 야가 생길까요? 질소. 질소가 어디에 있는데요? 뭐 단백질이나 특히 단백질보다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폴리우레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건축 자재로 많이 써요. 단열재로. 거기에 질소가 들어가 있고 걔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 얘가 생겨요. 질소가 완전 연소가 되면 NO2가 생기는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얘도 생기고 얘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얘가 생기면 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질식을 유발한다. 그 지문 알아야 되고 얘는 청산가스라고도 얘기해요. 청산가리 들어봤어요? 청산가리. 청산가리는 이거예요. 이거. 얘는 고체. 야를 물에 녹여가지고 막걸리에 부어서 이거. 청산가스예요. 청산가스. 지문에 자주 나와요. 기억해야 돼요.